지금 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의 빈집만 6천만 채가 넘는다, 이런 집계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잠깐만, 이게 6천만 채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거 아닌가? 그쵸? 요즘 우리나라는 좀 이와 반대로 서울의 집값의 경우는 뭐 오늘이 가장 싸다, 분양가 더 오른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냥 다들 패닉 바잉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중국의 집값은 내일은 더 싸다라고 하는 디플레이션을 보이면서 연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을 살 리가 없으니까 뭐 또 내일 또 집을 살 리가 없겠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진은 미슐랭 가이드의 최고 등급인 별 3개를 받은 중국의 식당 산룽지라고 하는 유명한 곳에서 우리 돈으로 약 7만원짜리 할인 세트 중에 하나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의 가격을 두고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가난뱅이 세트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 식당의 1인당 음식값이 우리 돈으로 한 19만원, 약 20만원 정도인데요. 이 세트 값이 이전에 팔린 그 음식값의 절반도 안 되는 7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난뱅이 세트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최고의 음식점을 얘기할 때 미쉐린 가이드를 많이 언급합니다. 미쉐린 가이드라는 게 뭐냐면 프랑스 타이어 회사인 미쉐린이 출판하는 가이드북인데요. 프랑스어로는 기드 미슐랭이라고도 하고 한국에서는 미쉐린 코리아에 의해서 미쉐린 가이드라고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1889년 앙드레 미슐랭 그리고 에뚜아르 미슐랭, 이 두 형제가 세운 타이어 회사가 바로 미쉐린입니다. 1900년 창간한 책인데요. 이걸 1년마다 새로 편집해서 팔을 바꾸는데, 처음에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안내서였는데 이게 1920년부터는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난 호텔들의 별을 붙여줬죠. 그래서 뭐 4성급 호텔, 5성급 호텔 이런 등급이 나뉘어졌고 1933년부터는 식당에까지 별을 붙여서 지금의 미쉐린 가이드라는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최고 음식점에 붙여주는 별을 붙여주는 곳이 바로 미쉐린 가이드입니다. 별을 평가하는 기준을 전문 심사위원들이 암행조사 방식으로 몰래 손님으로 가장해서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은 후에 보고서를 작성하면 또 이것을 근거로 심사위원 여러 사람이 합의에 의해서 평가가 되는데 별 하나부터 별 3개까지를 붙여줍니다. 2016년 기준에 전 세계에서 이 별을 받은 레스토랑이 총 2,700개 정도 되는데 별 하나, 완스타는 2,173개, 투스타, 별 2개는 416개, 3스타 최고 등급이죠. 이건 111개 뿐입니다. 식당이 별 3개를 받았다. 이건 정말 엄청난 마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단한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식당마저도 중국에서는 가격을 3분의 1 가격으로 음식을 내놓는다. 그 정도로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질 않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서 신규 아파트의 빈집만 6천만 채가 넘는다, 이런 집계가 나올 만큼 부동산 시장이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잠깐만, 이게 6천만 채면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은 거 아닌가? 그쵸? 요즘 우리나라는 좀 이와 반대로 서울의 집값의 경우는 뭐 오늘이 가장 싸다, 분양가 더 오른다, 사두면 무조건 오른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그냥 다들 패닉 바잉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중국의 집값은 내일은 더 싸다라고 하는 디플레이션을 보이면서 연일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집을 살 리가 없으니까 뭐 또 내일 또 집을 살 리가 없겠죠.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그리고 우리의 부동산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부자들이 어떤 식으로 집을 샀냐면요, 예를 들어 아파트 1000채를 분양한다라고 하면 이걸 우리나라는 보통 1000명이 1000채를 분양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국은 5명이 200채씩 분양받아서 분양 완판으로 끝을 냅니다. 그리고 200채를 한 채씩 나중에 차후에 파는 방식으로 집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부자들이 많았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었는데요. 이렇게 집값도 띄우고 또 승자 독식을 했으니까 분양하면 너도나도 달려들어서 집을 사다가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신규 아파트를 안 사기 시작했습니다.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과연 중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저희 사무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업무폰도 계속 먹통이고 너무 고민돼요. 아유, 뭐가 고민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휴대폰 바꿀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왜 손해예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오늘 바로요? 그럼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얼마예요? 최대 77만 원 손해가 납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3년마다 이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예요. 지금 바로 상담 받을래요. 아정당은 360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편할 때 전화해보세요. 아, 그리고 피디님,
우리 사무실 이사할 때도 아정당에 전화를 해봐요. 포장이사, 이사청소 무료 견적 가능하고요. 국내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지난 8월 중순쯤에 중국의 국가통계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70개국 주요 도시 신축주택 가격을 체크했는데 70개 도시 중에서 전월 대비 가격이 하락한 곳이 전체 94%, 66개 도시의 집값이 하락했습니다. 자, 2018년, 2020년에 이렇게 집값이 뛰었던 이 집값이 24년 7월 현재는 이 정도로 지금 하락해서 내려가고 있죠. 지난 6월에는 중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한국의 인구 수보다도 많은 6천만 채라고 하는 블룸버그 분석도 나왔는데요. 자, 상황이 이쯤 되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까지 중국 일에 나섰습니다. IMF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70조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1370조. 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65조 9천억 원입니다. 이것보다 거의 3배에 가깝죠. 이 정도로 중국이 지금 어렵습니다. 중국이 상황이 왜 이렇게 심각하냐면 중국은 부동산 산업이 중국 내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3분의 1을 담당할 정도로 경제의 중심 축이죠. 한마디로 부동산 관련 수입이 이토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은 부동산을 살려야 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의 주택 공급을 자세히 보면요. 참 웃깁니다. 예를 들어 길을 하나 두고 이쪽에 5,000채를 지었어요. 근데 이 5,000채가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길 건너에다 다시 5,000채를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못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길 건너에 5,000채를 또 짓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개발을 세수 확보 차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지방정부가 토지 사용권을 민간에 팔아서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땅값이 비쌀수록 뭔가 토지 사용권을 비싸게 팔수록 지방정부 수입이 커지는 구조가 된 거죠. 그래서 분양이 안 돼도 아파트를 마구마구 지어서 그냥 연일 지어서 분양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분양도 잘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땅값이 상승하는 분위기를 중국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 위에 올려진 건물값 이게 연동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열기가 중국은 아주 뜨거워졌고 너도 나도 부동산 열풍에 참여를 했던 것인데 결국은 부동산 개발사들이 나중에는 집이 안 팔리니까 디폴트에 빠져서 부도가 나고요. 또 그것을 책임지려고 보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을 정도로 커졌습니다. 자, 중국은 부동산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도 보유세가 없죠.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종부세 같은 것이 없다 보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투기들이 많이 몰렸었고 그런 투기도 너무 많은 공급과 가격이 부풀려지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상황이 생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느 나라에 이 집값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걸 알기 위해서 보는 것이 있는데 또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있죠. PIR이라는 게 있습니다. Price Income Ratio죠. PIR이라는 것은 1년 동안 버는 돈을 몽땅 저축했을 때 살 수 있는 집값을 수치로 나타낸 거니까 그러니까 PIR이 만약에 10이다. 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 소득을 몽땅 다 저축을 했을 때 이 집을 살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PIR이 10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걸 갚아나가려면 열심히 갚아도 보통 3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야 끝납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PIR 지수가 한 10 정도가 돼야 집값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PIR이 10배 정도가 적당하다는 이 말도 어쩌면 제가 그냥 제 기준으로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주요 도시의 PIR 지수가 50배, 50이 넘어섰습니다. 1년에 버는 돈을 50년 동안 꼬박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의 집값은 지금 2015년 가격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참고로 일본에서 거품 경제가 터지기 직전 1990년에 도쿄의 부동산 PIR, 주택가격의 PIR 지수가 18 정도였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 당시 PIR이 18인 이 숫자도 버블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앞부분에서 중국은 결국 정부가 땅 장사를 해서 부동산 경기를 올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중국은 연금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각자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연금제도를 유지할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과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토지 사용권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5천 채가 안 팔려도 5천 채를 또 짓는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남아도는 겁니다. 토지 사용권을 팔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수익이 잡히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봉이 김선달식 세수 확보인 거죠. 중국 정부가 결국 땅 장사로 생긴 수익금 일부를 연금에 투입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영원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게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이어지면서 토지 사용권 판매가 안 되기 시작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지방정부는 빚만 과도하게 늘어났고 빌린 돈의 이자 상환도 힘들어지면서 중국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이렇게 마구마구 팔아제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직접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부동산 시행과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의 지방정부가 별도의 인프라 투자회사를 설립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채무가 작년 말 기준 놀라지 마십시오. 100조 위안까지 됐습니다. 100조 위안이라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돈으로 1경 8,800조가 넘습니다. 거의 2경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뭐 중국 땅덩어리가 아무리 크고 인구가 많다 한들 이 2경이라는 돈은 감당이 안 되는 돈이죠. 하긴 뭐 미국의 국가 채무는 34조 달러, 우리 돈으로 4경 5,400조 정도가 넘습니다. 뭐 미국도 빚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중국은 뭐 그렇게 기축국가로서의 중국 돈이 쓰이진 않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래서 중국이 완전히 주저앉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의 경제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부동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계속 부동산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부동산에 기대서 경기 부양을 꾀했지만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지 못한 것입니다. 중국은 지금 주택 재고가 참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빈집이 많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택은 팔리지 않지만 또 역시 계속 지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어려워지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중국에 남아있기를 꺼려하면서 이민들을 많이 갑니다. 돈을 막 챙겨서 이제 해외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중국 경제가 계속 침체 일로를 달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겠죠.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2년 수교 전에는 3.5%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고 그 교류를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는 대중 수출 비중이 25.3%, 7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수출 말고 대중 수입 비중도 1992년에는 4.6%밖에 안 됐지만 지난해 통계를 보니까 22.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의 4분의 1가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자국의 경기 침체, 이것은 우리나라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은 비싸게 팔렸던 그 음식도 이제는 2분의 1 가격, 3분의 1 가격으로 팔아도 장사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상가들, 메인 스트리트의 상가들도 문 닫는 곳이 많이 있죠. 중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리는 선전시의 프라임 오피스, 아주 고급 사무실을 말합니다. 이 프라임 오피스 공실률이 27%를 기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공실률입니다. 지난해는 공실률이 20%였는데 1년 만에 7%가 더 늘어났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월세도 많이 하락했겠죠. 월세가 전년 대비 15%까지 하락했는데도 공실입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거대 도시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같은 곳을 가봐도 텅텅 빈 상가나 오피스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아주 호황을 누렸던 그 호텔들, 삐까뻔쩍했던 그 호텔들도 지금 문을 닫고 공실로 그냥 빈 건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부동산으로 흥한 중국이 부동산으로 지금 망하기 직전입니다. 자, 제가 오늘 중국 얘기를 왜 드렸냐면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대처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과연 중국과 다르라는 법 없습니다. IMF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부동산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표용호TV를 보시는 진짜 찐 구독자님들,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